내 방에 가서 뿅뿅 곡괭이를 가지고 와야지. 그 곡괭이만 있으면 어느 곳에 파묻혀 있어도 모두 구해낼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분명히 깨끗이 정리해두고 나갔었는데, 으이구, 나쁜 낙서들 여기까지 어지럽혀 놓다니. 이렇게 잔뜩 어질러 놓으면 뿅뿅 곡괭이를 찾을 수가 없어. 빨리 다시 정리하자. 내 방에는 수많은 장난감이 있어. 약 190개 정도. 이걸 9개의 통에 담으려고 해. 그럼 한 개의 통에 몇 개씩 담을 수 있을까? 190 나누기 9를 하면 대충 21개씩 담으면 되겠군. 마지막 통에는 17개만 담겨져 있네? 그러면 장난감은 실제로 몇 개나 되는 거지? 185개구나. 여기서 185는 실제의 값이고 190은 실제의 값에 가까운 값이었어. 그래서 약 190개라고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실제의 값은 참값, 참값에 가까운 값은 근사값이니까 근사값이라고 해. 에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아빠한테 배웠지. 아, 그리고 참값과 근사값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5만큼 나지. 여기서 5를 오차라고 해. 참값이 클 땐 참값에서 근사값을 빼고 근사값이 클 땐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면 쉽게 오차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급히 치우다 보니 뿅뿅 곡괭이를 어느 통에 넣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진 장난감 중에 무엇이든 파묻혀 있는 것을 감쪽같이 캐내는 뿅뿅 곡괭이가 있어. 그걸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어린이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분명히 장난감 목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넣었을 거야. 저기 벽에 걸려있는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 놀랐지? 난 내 장난감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뒀다고. 같거나 큰 수는 이 표시로, 같거나 작은 수는 이 표시로, 보다 큰 수는 이 표시로, 보다 작은 수는 이 표시로 말이야. 아빠께서 그러시는데 이건 이상, 이건 이하, 이건 초과, 이건 미만이라고 한대. 뿅뿅 곡괭이는 4초과 5 이하의 위치에 있으니까 5번째 통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나쁜 낙서들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통의 순서를 바꿔놨구나. 어떻게 찾지? 9개의 통을 하나씩 뒤질 수도 없고. 또라이가 찾고 있는 뿅뿅 곡괭이는 과연 어느 통에 들어있을까요? 한 번에 알아맞히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참값과 근사값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와, 맛있는 사탕이 통 속에 가득 들어있네요. 약 300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통을 열고 사탕을 세어보니 275개군요. 이때 275는 참값이고 300은 근사값입니다. 참값은 실제로 셀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나타낸 값으로 반학생 수나 연필의 개수와 같은 값을 말합니다. 근사값은 참값에 가까운 값으로
실제의 값을 대강 나타내거나 실제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약으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든지 어느 도시에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나 측정하여 얻은 나의 몸무게는 근사값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오차는 근사값과 참값의 차를 말합니다. 이때 근사값은 참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기도 하고 참값에서 근사값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근사값이 더 크므로 300 빼기 275를 하면 25가 오차이겠군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건 20 이상인 수를 써야 해. 10 이하야. 5를 초과했잖아. 90점 미만이라고 등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만큼의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지 수직선상에서 살펴봅시다. 6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상은 기준이 되는 수와 같거나 큰 수이니까 6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6 이상인 수는 6, 7, 8, 9, 10이 되는 거예요. 6 이하인 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수와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6을 포함하여 6, 5, 4, 3, 2, 1이 되겠네요. 다음엔 6 초과인 수를 살펴봅시다. 초과는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큰 수를 말해요. 그럼 6보다 큰 수를 찾으면 되겠죠? 7, 8, 9, 10. 즉, 6보다 큰 수를 6 초과인 수라고 합니다. 6 미만인 수를 찾아봅시다.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6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6의 작은 원을 그리고 왼쪽으로 굵은 선을 그립니다. 그럼 6 미만인 수는 5, 4, 3, 2,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초과이니까 먼저 4보다 큰 수를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다음엔 8 이하이니까 8과 같거나 작은 수를 나타내죠. 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4초과 8 이하인 수는 5, 6, 7, 8입니다. 저게 뭐지? 칠판 위에 글씨들이 움직이잖아. 혹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야기 속에서 근사값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달라는 말이군. 어서 근사값을 찾아봐. 잘못 찾았나 봐. 다시 해보자. 틀렸나 봐.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해볼까? 잘못 찾았나 봐. 다시 해보자. 이번엔 참값을 찾아야겠군. 틀렸나 봐.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해볼까?
마지막으로 오차를 찾자. 이번엔 또 뭐지? 여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불꽃 덩어리 중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군. 어서 틀린 불꽃 덩어리를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 그래. 두 번째 장난감통에 뿅뿅 곡괭이가 숨겨져 있구나. 빨리 가보자. 와, 드디어 찾았다. 모두 네 덕분이야. 얼른 특수 가방 속에 넣어야지. 지하 감옥 간수를 기절시킬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러 가자. 빨리 지하 감옥 간수를 기절시킬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어야지. 식품 보관통이 어디에 있더라? 저기 있다. 먼저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 재료 4가지를 꺼내야지. 신기하지? 이게 뭐냐면 식품들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식품 보관통을 열지 않고도 식품들을 요리기계 위로 옮길 수 있게 만든 자동 장치야. 어떻게 만들었냐고? 잘 봐. 수직선 2개를 한 점을 중심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옆으로 수직으로 뻗게 해. 그러면 가운데 하나의 평면이 생기지? 그 평면 위에는 가로와 세로에 만나는 점들이 생겨. 그 점이 있는 부분에 식품을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면 원하는 식품이 보관통에서 나오게 되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래? 우린 지금 간수를 기절시킬 독한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당근과 양파, 마늘, 고추 순으로 재료를 꺼내보자. 먼저 독한 주스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선 당근 재료의 위치부터 알아봐야지. 당근은 0에서 가로로 3칸 떨어져 있고 세로로 6칸 떨어져 있어. 그 지점을 눌러보자. 에이? 이건 뭐야? 맞아. 자동 장치는 숫자만 인식하지. 당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한 개의 수직선에선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원점인 0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 대응된 수 하나로 나타내지만 이것처럼 좌표 평면에서 위치를 표시할 땐 한 개의 수로 표시할 수가 없고 가로 좌표와 세로 좌표 2개의 수가 필요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졌다고 해서 순서쌍이라고 불러. 순서쌍의 수를 나타낼 땐 가로의 위치를 먼저, 세로의 위치를 나중에 표시해. 그럼 당근의 위치를 표시해 볼까? 나머지 재료의 위치도 빨리 알아내자. 양파는 기준점인 0에서 가로로 2, 세로로
3 떨어진 위치에 있군. 이번엔 독한 맛을 가진 마늘. 마늘은 가로로 4, 세로로 1. 마지막으로 매운맛을 가진 고추. 고추는 가로로 6, 세로로 5의 위치에 있었군. 이젠 독한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어야지. 어이, 이건 또 뭐야? 과연 또라기는 무엇을 보고 놀란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또라기를 도와서 지하 감옥 간수를 기절시킬 독한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토끼가 나타났어요. 수직선도 나타났네요. 토끼는 수직선의 수 2의 위치에 있는군요. 이 자리를 점 가로 나타내면 이 점은 0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간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때 수 2를 점 가의 좌표라 하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수직선에서 좌표가 0인 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나타났어요. 각각의 좌표를 알아볼까요? 돼지는 사이에 있으니 점 나의 좌표는 다음과 같고, 뱀은 5와 6 사이에 있으니 점 다의 좌표는 다음과 같아요. 닭은 7에 있으니 점 라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수직선의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 대응된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평면에서의 점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와,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가득하군요. 과일과 채소, 각각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맨 앞에 왼쪽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딸기는 가로로 3, 세로로 2. 가지는 가로로 4, 세로로 4. 바나나는 가로로 7, 세로로 4의 위치에 있군요. 평면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데에는 수직선에서처럼 하나의 수로는 표시할 수 없고 2개의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하여 짝지은 것을 순서쌍이라 합니다. 순서쌍을 나타낼 때에는 가로의 위치를 먼저, 세로의 위치를 나중에 씁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노란 참외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영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번에는 점의 위치를 순서쌍을 써서 좌표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점 가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간 위치에 있으므로 점 가의 좌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점 나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4칸, 점 다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7칸, 위쪽으로 4칸 간 위치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개의 수직선을 서로 수직으로 그으면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가로로 놓인 수직선을 가로축, 세로로 놓인 수직선을 세로축이라 하며 이들을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좌표축이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 하고 좌표평면에서 좌표축이 만나는 곳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점의 좌표를 위에서 배운 좌표평면에 나타내어 봅시다. 가로축의 수들이 보이죠? 이것은 가로축에 대응된 수라고 해서 가로좌표라고 하고 세로축에 대응된 수를 세로좌표라고 해요. 점 가가 나타났네요. 점 가의 좌표를 나타내려면 먼저 가로좌표 2부터 순서상의 앞에 자리에 쓰고 세로좌표 4는 뒤에 자리에 씁니다. 점 나의 좌표도 나타내어 볼까요? 네, 점 나는 세로선을 따라 내려오면 가로축 5와 만나므로 가로좌표가 5. 가로선을 따라 왼쪽으로 가면 세로축의 2와 만나므로 세로좌표가 2입니다. 그래서 점 나의 좌표는 이렇게 나타내요. 정말 쉽죠? 점 다와 라가 생겨났네요. 이것도 문제 없어요. 점 다의 좌표는 이렇게, 점 라의 좌표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개미가 나타났어요. 아주 귀여운 개미인데요. 이 개미는 1분에 2m씩 움직이는 개미예요. 움직인 시간을 x, 움직인 거리를 y라 할 때 x와 y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x와 y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듭니다. 어휴, 4칸이 비었네요. 함께 채워봅시다. x의 자리에 4가 들어가면 2 곱하기 4는 8. 5가 들어가면 2 곱하기 5는 10. 6이 들어가면 2 곱하기 6은 12. 7이 들어가면 2 곱하기 7은 14. 이렇게 x, y의 대응의 짝을 알아보기 쉽게 x의 값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y의 값을 배열한 표를 대응표라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y의 값은 x의 값을 2배씩 한 값이죠. 이럴 때 x와 y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x와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대응표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대응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지금 나타난 좌표 평면에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좌표를 x좌표, 세로 좌표를 y좌표라고 해요. 대응표를 보니 y는 x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각각의 점의 좌표를 그래프에 나타내어 봅시다. 지금 나타난 좌표 평면에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좌표를 x좌표, 세로 좌표를 y좌표라고 해요. 원점의 좌표 0,0, 1,1, 2,2, 3,3, 4,4, 5,5. 그래프 그리는 것 쉽죠? 재료가 준비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기계인데 왜 작동이 되질 않지? 안 되겠다. 여기에도 나쁜 낙서들이 벌써 다녀간 모양인데? 흥!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우리가 아니지. 우린 지금부터 지하 감옥 간수를 기절시킬 독한 오렌지빛 주스를 만들 것이다. 주스를 만들기 위해선 즙을 내야겠지?
즙을 내게 하는 순서상 등장하세요. 이 기계는 요리법을 순서상의 위치로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순서상의 위치를 찾아주면 재료에 해당하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네가 위치를 찾아줘. 이번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기절시키게 만드는 양파 나와라! 우와, 정말 잘하는구나. 이번엔 독한 맛을 가진 마늘 나와라! 이제 마지막 재료 고추 나와라! 즙이 다 모였군. 그럼 섞어야지. 어? 이건 또 뭐야? 자동으로 관계식을 파악하여 윙 섞어줬는데? 네가 골라줘. 좌표 평면에 나타나 있는 좌표들을 잘 보고 머릿속에 대응표를 만들어봐. 그럼 X가 얼마일 때 그에 대응하는 Y가 나오겠지? 그걸 나타내주는 관계식을 찾아주면 돼. 질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가위를 찾아와야지. 어? 지하실엔 도통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아빤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춥지? 아, 저기로 가보자. 그림으로 뭔가가 나타나 있어. 와, 땅도 제국에 망치가 있는 지역이 모두 나와 있네. 아니, 개수까지 알 수 있잖아. 맞아, 아빠가 그러셨지? 수량을 그림의 크기로 나타내어 그린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아, 참, 난 지금 이 지하실에 가위가 있는지 알아봐야지. 여기 있다. 지역별 가위 분포도라. 우리 집에 가위가 30개가 있군. 와, 정말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어느 곳에 어떤 도구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걸? 가위가 제일 많은 곳이 특수복을 만드는 곳이고 제일 적은 곳이 목욕탕이군.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통계적인 사실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서로 비교하기도 쉽구나. 그런데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단위량에 알맞은 그림을 택해야겠어. 단위량도 적당한 게 좋을 것 같고 단위량이 너무 크면 통계 사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작으면 너무 세밀해져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이제 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선반 위에 있는 도감 상자에 가보자. 아니, 왜 열리지 않지? 내 번개가 힘이 없어졌나? 아니야, 너무 추워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너무 추워서? 아치! 맞아, 지하실이 너무 추워.
도대체 몇 도이길래 이렇게 춥지? 온풍기에 달려있는 온도계를 살펴봐야겠어. 으아! 지금 여기의 기온이 영하 2도야! 까치! 온풍기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군. 누가 온풍기를 고장나게 했지? 글쎄, 뭔가 싱 하고 들어왔다가 사라진 후 갑자기 온풍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야. 차츰차츰 기온이 내려가더니 그 뒤로 우리들은 너무 추워서 문을 열 수 없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난 가위가 꼭 필요한데. 글쎄. 글쎄는 무슨 글쎄야. 4개의 상자들이 원하는 평균 기온을 되찾아주면 되지. 그러려면 온풍기부터 고쳐야겠군. 온풍기에 우리 상자들이 원하는 기온만큼의 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 너희들이 원하는 기온이 몇 도인데? 맞아. 그걸 가르쳐줘야지. 지금부터 상자들의 문을 자동으로 열게 하는 적당한 기온을 가르쳐줄게. 그럼 각각의 기온을 합쳐 합계를 구하고 구한 합계를 우리 상자 수가 4이니까 4로 나누면 상자 4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평균 기온이 구해지잖아. 평균 기온? 주어진 자료에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 그게 바로 평균이었구나. 그럼 나부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온을 가르쳐 줄게. 난 26도, 27도, 28도에서만 문이 열려. 이 세 개를 모두 더하여 합계를 내면 81도. 자, 이제 합계를 망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기온의 수 3으로 나누어 평균 기온을 구해야지. 난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 조금 전에 나왔던 식을 한 번에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처럼 하나의 식으로 평균을 구하니까 정말 간편하지. 난 망치 상자와 똑같아. 난 가위 상자와 똑같아. 그럼 4개의 도구 상자가 원하는 각각의 평균 기온들이 27도, 25도, 27도, 25도라 이거지?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놀랐죠?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지하실의 평균 기온을 되찾기 위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요. 자, 시작할게요. 이건 땅투제국 초등학교 또라기 분단 어린이들의 IQ를 조사한 표입니다. 또라기의 IQ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이럴 때 평균을 구해서 또라기의 IQ가 높은지 낮은지 알아보면 되지요.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합계를 구해야 해요. 8명의 IQ를 더해볼까요? 합계 904가 나오는군요. 이것은 8명의 IQ 합계이므로 8로 나누면 113. 이것이 또라기 분단 어린이들의 IQ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또라기는 평균 IQ보다 높은 편이죠. 평균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체 검사를 한 후 비만 수준을 나눌 때도 평균을 구해야 하고 학교 성적도 평균을 내어서 등수를 정하지요. 그리고 하루의 기온을 측정할 때도 평균을 이용합니다. 생활 속에 자주 등장하는 평균. 평균 구하는 방식 꼭 기억합시다. 이번엔 평균을 이용하여 합계를 구해봅시다. 동준이는 한 달에 평균 7,000원의 용돈을 받아요. 동준이가 받는 1년 용돈은 얼마일까요? 한 달 평균 7,000원에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1년 동안 받는 용돈의 합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활 장면 속에선 합계를 부분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평균을 이용하여 합계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문제 해결 잘하길 바래요. 다음 편은 5개의 광역시 시민들 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서 보여주는 통계 사실을 오른쪽의 지도에 나타내어 볼게요. 많은 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기 위하여 이것은 10,000가구를, 이것은 1,000가구를, 이것은 100가구를 나타내기로 합시다. 와, 수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니까 5개 광역시의 컴퓨터 보유 가구 수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량을 그림의 크기로 나타내어 그린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표보다 통계적인 사실을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각 광역시 간의 통계적인 사실을 서로 비교하기도 아주 쉽군요. 이처럼 그림 그래프로 통계적인 사실을 나타낼 땐 단위량에 알맞은 그림을 택해야 하고 단위량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통계적인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얘기 잘 듣고 왔니? 넌 지하실의 평균 기온을 반드시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자, 봐. 상자 위에 각각의 평균 기온들이 보이지? 저 기온들을 이용하여 지하실 전체 평균 기온을 구해봐. 우와!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기온도 올라가. 지하실의 평균 기온은 26도구나. 저것 좀 봐. 상자들의 뚜껑이 모두 열렸어. 이 가위만 있으면 아무리 튼튼한 밧줄이라도 쓱싹 한 번에 자를 수 있어.